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에 전당대회 전 조건 없는 당대당 통합 요청을 하면서 그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된 지 한 1시간 정도 돼 갑니다. 오늘 상당히 치열한 게 많은데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그래서 여러 쟁점이 있죠. 상임위별로 많이 있는데 네. 뭐니 해도 이 국감 전체를 관통하는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관전 포인트 예.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역시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정원, MB 정부의 국정원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이제 사안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전반적인 거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국정원 사이버 외곽티 운영한 거라든지 댓글 부대 운영한 거라든지 문화예술계 인사들 사찰한 거,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이른바 또 화이트리스트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공영방송 이제 언론, 공영방송 장악, 음모,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보려 하는 거죠. 국면을 바꾸려 하는 거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국감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쟁점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안보 무능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안보에 대해서도 국방이라든지 이런 외교부, 통일부 이런 데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고리 원전이라든지 이제 그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안보 문제, 인사 문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사가 잘못됐다라는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국감 전체를 관통하는 것인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국감을 통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것도 확실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입증해 보여야 될 것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감의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 국감보다도 이번 국감은 상임위 곳곳마다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어느 때 국감도 물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이 가장 파행할 우려가 높은 국감이 되지 않을까. 국감 본연의 자세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고 국감이 끝나면 항상 매년 그랬어요.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일이 대두되지 않을까. 어쨌든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이 가장 이 국감 전체를 관통하는 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이사장님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앞에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 이제 국정감사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16개 상임위원회 또 정인이 한 150명 정도 지금 되고 기관이 한 70개 기관이 지금 피감 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각 상임위별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들어서면서 그 국가 정책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탈원전,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 세금 문제 다 쏟아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금년 연말 되면은 가시적으로 결과물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떤 논쟁을 하기 전에 적폐라는 이야기가 쫙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국정 안 된 데는 이미 다 숨어버리고 적폐 문제가 일단 문제가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과거 9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이걸 갖고 이제 들고 나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저는 쟁점이 자유한국당이나 이 소위 말 야당에서 과거 10년 9년이 아니고 과거 10년 그건 뭐냐면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적폐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도입된 게 그 정인 실명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인 실명제가 과연 제대로 지켜지겠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 기간에 갑질했던 여러 가지 그 국회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같이 이제 김영란법하고 맞물려 갖고 사실 그 갑질 논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얼마나 벗어날 건지 그리고 적폐 문제도 적폐 문제지만은 이 지금 과연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여당에서 주장하는 이 적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국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방어 논리를 얼마만큼 꺼내놓을 건지 예. 또 그와 대응하는 과거 정권의 어떤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내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끕니다. 특히 이제 그 아마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정무위 같은 경우에서 예. 지금 그 상당히 그 핫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이제 코드 인사 이런 것들 당장 이제 그 김인수 그 헌재 소장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서 아마 각 위원회로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쟁점은 아마 정무위가 되지 않겠나 예. 국방위와 정무위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복잡하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증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우려했던 그 부분 국감 본연의 아주 네. 정확한 정치인들의 자세가 아니라 정권 대리전 양상으로 가서 오히려 그냥 치고받는 싸움만 또 반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는데 증인 채택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매년 얘기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증인 문제예요. 예. 특히 요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기업인들이 많이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매년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증인으로 나와서 5분 이하로 발언한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도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허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제 무분별한 증인 그 채택에 얼마나 제동을 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긴 봐요. 일단 한번 해보고 네. 이제 과거 국감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개선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정감사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국정감사가 이렇게 특정한 기간 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는 원래 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8년도 13대 총선,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총선이 1988년도 13대 4.16 총선이었어요. 예. 그때 13대 국회 때 부활된 겁니다, 국정감사가. 그래서 그동안도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 대한 그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너무 이게 이 정쟁의 장이 되는 게 아니냐. 예. 원래 국정감사라는 거는 지난해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라든지 예산의 씀씀이 살펴보고 내년도 이 예산을 이제 확정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을 거기에 참고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라는 게. 근데 예.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 일정 부분 정치 현상 속에서 정치 공간 속에서 완벽하게 국감의 취지를 100% 살리기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 불가피함이 있는데 항상 보면 이제 선거를 앞두거나 이럴 때 이제 여당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자신들의 그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파행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감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우리 민생에 관련된 것들이 좀 뭔가 나오고 이러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증인 신청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이번 국감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매년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국정감사를 특정 기간 동안에 몰아서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상시 국감으로 하자 상설 국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아마 아주 제가 단언컨대 올해도 반드시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아마. 네. 거의 메뉴가 다 나와 있어요. 국감 끝나면 어떤 문제가 비판으로 제기될 것이고 올해도 아마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야가 그런 정치 공방의 그 정쟁의 장이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완전히 외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좀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좀 바라보는 이런 게 좀 요구가 됩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정인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예. 이제 국감의 현장에 있어 보면은 사실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1년에 지금 국감 기간 동안에 그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게 국감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은 국감 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갑질을 했는데 갑질 내용이 뭐냐면은 주로 민원성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지역 문제란 민원성 같은 문제,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악용합니다.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얼마만큼 살릴 거냐 합니다. 물론 지금 시민단체에서 각종 그 시민단체에서 의원들 그 감시 활동 합니다. 예. 얼마나 정말로 이 국정감사를 정말로 품위 있게 또 제대로 하는지 이걸 지켜보는데 근데 이제 그 간혹 보면은 정말로 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좀 됩니다. 앞에서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네. 정인들 무분별하게 신청해 놔놓고 정말 뭐
한 번도 발언도 안 하고 가는 정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이제 개선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정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피감기관들을 뭐 호통한다든가 예. 갑질한다든가 또 민원성 끼워 넣고 그걸 악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 시민단체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국정감사는 벗어나야 되는데, 예.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에 이런 큰 프레임이 걸렸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의원들이 얼마만큼 개개인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도 어떤 뭐 국감 스타가 새로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감 스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 워낙 큰 지금 그 현 정부 대 과거 정부 간의 어떤 싸움이 대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리 전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감 스타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이 야당과 여당의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반농 반진으로 이 공무원분들이 국정감사만 안 하면 참 할만하다라는, 뭐 물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참 이 갑질 아닌 갑질. 근데 뭐 사실 뭐 국회의원들의 본인의 역할이니까요. 잘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가 한국당에 기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강경한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대표는 와라, 당대당도 된다. 김무성 의원은 간다. 우리 잘 지금 설득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의 운명이. 글쎄요, 뭐저 지난달 27일에도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그 삼선 의원들을 이미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보수통합추진위원회가 이제 결성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무튼 11월 13일도 바른정당 전당대회는 일단 결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말씀처럼 자강파, 그러니까 통합하지 않겠다는 자강파와 통합파가 이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른정당 내부에서. 그게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그 대표 주자들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통합은 거의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생각돼요. 단지 그것이 통합이냐, 아니면 바른정당의 의원들 일부가 지난번 13명이 갔듯이 네.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가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스탠스는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당대당 통합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네. 일단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니까 만약에 그 바른정당이 거기에 합의해 준다면 당대당 통합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조금 선회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일단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경우도 김무성 의원의 입장, 바른정당 그 통합파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정부가 대단히 무능하다, 안보 네. 무능, 이른바. 그리고 좌파 파퓰리즘이 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수가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통합의 명분도 있다.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 통합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통합 명분이 왜 없냐라는 게 김무성 의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은 보수가 전통적 가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바로 다시 통합하는 게 과연 그 보수의 그 개혁적 가치를 재건하는 것이냐? 예. 통합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에요. 지금 서로 이제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역시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어떤 중간에 어떤 접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가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 옳다 그러다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 정당은 자꾸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예. 그래서 선거 결과로만 볼 때, 선거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되게 통합한 정파가 좀 이기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예. 과거에 쭉 옛날 우리 한국의 정당 정치사를 보면 말이죠. 그러면서 볼 때 보수 야당끼리의 통합은 불가피면이 있어 보여요. 그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안이 뭐냐면은 이 일부 세력을 흡수하자. 예. 그걸 왜냐하면은 지금 TK 같은 경우는 탄핵 동조 세력이라고 일단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바른정당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바른정당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TK에서 반발이 그거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나름대로 그 친박 핵심 세력들을 일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네. 과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다면은 이것이 그냥 일부 세력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그냥 통 크게 예. 그냥 당대당 통합하자. 이게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이라는 거는 이 지분 이 20석하고 107석하고 지금 같은 동등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거다 말입니다. 예. 그럼
20석하고 107석이 흡수를 하는 게 아니고 동등한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6.13 지방선거 문제, 공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홍준표 대표가 통 크게 일단 제안했을 때는 일단 바른정당 입장에서 때는 일단 다른 어떤 명분보다 큰 명분이 생긴 겁니다. 네. 물론 지금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는 친박 청산이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기는 곤란하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TK 지역에서 탄핵 동조 세력을 그것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하자 할 때는 일단 엄청나게 문을 개방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일단 김무성 대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네. 또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지금 일부 나가더라도 이 바른정당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지금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당대당 통합했을 경우에 과연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당내 입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진짜 자강파 끌고만 갈 건지 예. 아니면은 통합하고 같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 본인의 입지 문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런 본인의 입지라는 그리고 TK에서 본인 입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당대당 통합이 돼 버리면 이게 TK에서 입지 구축이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은 유승민 대표는 그냥 자강파를 데리고 그냥 나홀로 서기를 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대당 통합은 조금 어렵지만은 네. 일부 상당 부분 의원들은 일단은 이번 기회에 이번 국정감사 기간 끝나면은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그러니까 일단 다시 복귀하는 원대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바른정당도 최후에는 통합으로 가지만은 예. 당장은 당대당 통합은 어렵고 일부 통합, 알겠습니다. 후 당대당 통합 이런 수순을 예. 밟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5.18 네. 민주화 당시 지금 문건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그 군이 집단 발포를 했던 이유가 무기고를 시민들이 탈취했다라는 이유였는데 무기고 탈취 당시 기록이 조작이 됐다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이 아직 규명이 안 된 거예요. 예. 그 전제로서 일단 발포를 누가 명령했느냐는 여전히 지금 규명되지 않았고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21일 날 5월 21일 광주 1980년도에요. 그때 일단 발포가 있었다라고 예.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존에 지금 그 경찰 기록에 의하면 그 이전에 시민군이 예. 이른바 그 경찰의 무기를 이른바 탈취했다. 예. 그들의 주장이죠.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그 당시의 경찰관들 증언이라든지 그 치안본부가 지금 이제 경찰청의 전신이에요. 치안본부가 이제 그 밝힌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시에 발표하고 그 이후에 시민군들의 그 무기고에서 시민들이 무기를 빼앗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명백한 그때의 사실 조작이라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그때 기록이 말이죠. 되게 도경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예. 도경은 다 옛날에 도경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뭐 치안구 이런 거 다 박정희 정부 때 치안구 이랬듯이 도경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거기 도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경찰의 경자가 경기할 때 경자잖아요. 한자로. 근데 그 경찰의 경자가 존경 경자가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이 문자의 양식 자체가 글꼴 자체가 경찰 쓰는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군이 그 무기를 그 경찰의 무기고에서 가져간 거는 군이 예. 시민들에게 발포를 먼저 했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갖고 왔다라는 예.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지가 이제 발표되고 뭐 물론 뭐 저것은 뭐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신문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위권 발동하고 이게 지금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와야지 양측 간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지 네. 너무 지나치게 한쪽 얘기만 듣고는 결론 내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물론 그것이 사실관계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한쪽 얘기만 아니, 갖고 이거는 사실 물론 조작됐다는 저는 뭐 그걸 갖고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조작됐으며 어떤 경위에 대했으며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그 조사가 돼야 되지. 이건요. 아니 뭐 너무 한쪽 일반만 갖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해서는 말씀인데 곤란하지 않겠나.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식 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지금 치안본부가 작성한 거는 전남 사태의 관계 기록이라는 문서의 공식 문서거든요. 그 당시 기록된 거예요. 지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기록에 따른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경찰의 경자라든지 쓰지도 않은 도경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전두환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논리에서 잠깐 벗어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이죠. 옹호하는 게 아닌 거 그 일지 아는데 자체가 조작됐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 어떻게 조작됐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잖아요. 단지 조작됐다는 지금 그 근거 자료만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실 측면에서 지금 이 얘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로만 따로 이야기를 잠시만요.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오버가 돼서 오늘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